오수진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볕이 잘 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냉장고의 미세한 소음과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12분마다 울리는 둔탁한 소리뿐이었다. 52살의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아들은 런던으로 유학을 갔고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다. 남편인 김진석 교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서재로 들어가 자신의 연구 세계에 몰두했다. 수지는 텅 빈 집에 유일한 유령 같은 관람객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침대 시트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정리하고 밤새 쌓인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도록 거실을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를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정갈하게 차려 서재 문 앞에 놓아두었다. 노크 소리에도 그는 대답이 없었다. 늘 있는 일이었다. 한때 숫자는 그녀의 언어였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 교묘하게 위장된 자금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은 그녀에게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금융계에서 케르베로스라 불렸던 그녀였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처럼 단 한 푼의 부정회계도 그녀의 눈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세계는 숫자의 명확함 대신 육아의 모호함과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이들이 곁에 있을 때까지는 이제 그녀의 세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식빵을 씹었다. 맞은편에 빈 의자가 그녀의 외로움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무심한 듯하지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모습. 사진 속의 시간은 영원처럼 박제되어 있는데 현실의 시간은 그녀만을 비껴가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자신의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법 회계학 원론, 기업 범죄 분석 같은 낡은 전문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길은 오래된 연인을 만난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복잡한 공식과 빼곡한 사례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뇌에 잠자고 있던 회로가 하나씩 연결되는 듯한 짜릿한 감각. 그녀는 잊고 있었다. 무언가를 파헤치고 분석하고 마침내 진실의 핵심을 꿰뚫었을 때의 그 희열을.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다. 회계, 재무, 감사, 익숙한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녀의 얼굴은 굳어갔다. 대부분의 회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원했다. 30대 우대, 팀의 활력을 더해줄 젊은 감각 소유자. 그 어디에도 20년의 경력 단절을 가진 50대 여성을 위한 자리는 없어 보였다. 한때 케르베로스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 그저 나이든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진석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것이 경제 지표와 새로운 논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저녁은 뭐지? 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그에게 아내는 당연하게 저녁을 차려주는 사람. 그의 연구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조력자였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차렸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지는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오늘 오후 내내 느꼈던 작은 희망과 좌절에 대해 남편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했다. 여보, 저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해요. 회계 쪽으로 파트타임 자리라도 알아볼까 하는데. 진석은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수진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다. 이 나이에 갑자기 왜 그래?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무시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당신 20년 넘게 일 안 했잖아.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려고. 그래도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여보. 진석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 이제 좀 쉬면서 즐겨야지. 문화센터 가서 꽃꽂이라도 배우거나 친구들하고 여행이나 다녀.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당신이 하던 일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잖아. 옛날 이야기. 그 한마디가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치열했던 과거,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케르베로스는 남편에게 그저 추억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사회의 일원이 아닌 그저 자신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었다.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등 뒤로 진석은 다시 새로운 경제 이론에 대해 무심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을 맴돌았지만 수진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곁에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로 혼자였다. 남편의 격려를 기다렸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외로움은 이제 기댈 곳 없이 텅 빈 집안을 메아리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 지독한 공허함을 채워줄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편의 말이 비수가 되어 박힌 며칠 후 오수진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흘러갔다. 체념이라는 잿빛 먼지가 그녀의 일상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구인 사이트를 열어보지 않았고 낡은 전공 서적들도 다시 책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희미하게 타오르려던 불씨는 그렇게 꺼져버리는 듯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편 서초동의 낡은 오피스텔에 위치한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는 젊은 변호사 한지원이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유진건설 분식회계 및 부실공사 의혹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서류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유진건설이 지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유진건설의 재무제표는 너무나 완벽했고 그들의 법무팀은 철옹성 같았다. 젠장.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지원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숫자들은 전부 들어맞는데 이 안에 거대한 사기가 숨어 있다는 건 확실해.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스승이자 은퇴한 전직 특수부 검사였던 박영호 변호사를 찾아갔다. 박 변호사는 지원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유진건설의 회계감사는
국내 최고라는 세경 회계법인이 맡았지. 그놈들 장부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 방법이 있습니까? 스승님, 박 변호사는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다. 20여 년 전, 금융계 괴물 같은 여자가 한 명 있었네. 아무도 찾지 못하는 회계 부정을 귀신같이 찾아냈지. 단 1원의 오차도. 그녀의 눈은 피해가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지. 케르베로스라고. 케르베로스요. 그래, 지옥의 문지기. 그녀의 이름은 오수진이었네. 하지만 20년 전에 결혼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졌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네가 그녀를 찾는다 해도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야. 그 이름은 지원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수십 년 전에 낡은 인명부와 지인들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마침내 오수진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다. 그날 오후 수진의 아파트에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진은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며칠 밤이라도 샌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은 간절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오수진 회계사님 되십니까? 회계사님, 거의 20년 만에 들어보는 그 호칭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시죠? 저는 한지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수진의 거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유진건설 사건의 개요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 그리고 자신이 왜 그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건설의 요약 재무제표였다. 모두가 이 서류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만약 이 안에 단 하나의 흠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오수진 회계사님 한 분뿐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업무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잠자고 있던 자존심과 전문가로서의 본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도전장이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서류로 손을 뻗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저는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변호사님께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힘겹게 거절의 말을 내뱉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김진석 교수가 들어왔다. 그는 낯선 젊은 남자와 심각한 분위기의 아내,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지원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용건을 설명하려 하자 진석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원을 마치 철없는 학생 대하듯, 그리고 수진을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 대하듯 말했다. 한 변호사, 내 아내는 그런 복잡한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람이요. 오랫동안 현직에서 떠나 있었고 귀한 걸음 해준 건 고맙지만 제 아내는 그 일을 맡을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 주시오. 그는 수진의 의사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을 그가 결정하고 통보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그 권위적인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눈에는 당신은 할 수 없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지원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가 떠나자 진석은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괜히 이상한 일에 엮일 뻔했네. 내가 잘 처리했지.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제일이야. 남편의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편하게 쉬라고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단정짓는 저 오만함.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꺼져가던 불씨 위로 분노와 반항심이라는 기름이 부어졌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지원이 혹시 몰라 남겨두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다. 명함에는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한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다 마침내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다. 한지원 변호사님이시죠? 오수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라는 지원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20년 만에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수진의 새로운 하루는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한지원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집 거실만 한 공간에 책상 3개와 서류 상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20년간 살아온 정갈하고 고요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치열하고 혼돈스러운 전쟁터의 최전선이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유진건설의 모든 회계 자료입니다. 한지원은 그녀를 위해 마련한 작은 책상 위로 서류 더미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젊은 사무장과 여직원은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의구심이 섞인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과연 자신들의 어머니뻘인 이 중년 여성이 그들이 몇 달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이 철옹성 같은 자료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첫 번째 장부를 펼치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의식 밖으로 밀려났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이었고 기업의 혈류였으며 그 안에는 욕망과 비밀 그리고 거짓말이 숨쉬고 있었다. 처음 몇 시간은 쉽지 않았다. 낯선 회계 프로그램과 새로운 용어들은 20년의 세월이라는 벽을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점차 속도를 되찾기 시작하고 그녀의 눈은 수천 개의 항목들 사이에서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는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거대한 엔진이 예열을 마치고 다시 포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섭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다른 회계사들이 오류나 누락을 찾으려 할 때 수진은 정반대의 것을 찾았다. 그녀가 찾은 것은 너무나 완벽한 질서였다. 유진건설의 장부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모든 지출과 수입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거대 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렇게까지 인위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것은 마치 범죄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너무 완벽하게 꾸며내어 오히려 의심을 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숫자에 매달렸다. 한지원이 가져다주는 커피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집에서의 외로움과 무력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사냥꾼의 팽팽한 긴장감과 지적인 희열이 채워졌다. 남편의 무시와 세상의 편견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케르베로스 파르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거대한 벽의 첫 번째 균열, 그것은 거액의 비자금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지출 항목들이었다. 담비유통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물류 자재 업체에 매달 지급되는 수백만 원대의 소액 결제들. 모든 결제는 국세청의 정기감사 기준액을 교묘하게 밑도는 금액으로 수백 건에 걸쳐 여러 부서의 운영비로 위장되어 있었다. 담비유통,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이 회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회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구식 방법을 사용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과거의 주소지를 추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담비유통의 법인 주소지는 실체 없는 우편 사소함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인물은 몇 년 전 사망한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유령회사였다. 태석그룹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묘한 위장막. 자, 갔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수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자 지원과 그의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던 실마리를 그녀는 단 사흘 만에 찾아낸 것이다. 그들의 눈에 떠올랐던 의구심은 이제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소식은 즉시 유진건설의 심장부로 보고되었다. 그룹의 총수 윤태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마쿠의 실력자인 그는 오만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지원 변호사 측에서 담비유통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접근했는지. 담비유통, 그게 뭐지? 윤 회장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저희 비자금 관리 루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한지원 변호사가 새로 고용한 회계사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회계사 세경에서도 못 찾은 걸 찾아낸 놈이 있어. 어떤 놈인데? 법무팀장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그게 20년 전에 은퇴한 10대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준 회장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거대한 집무실을 가득 메웠다. 뭐라고? 가정주부 그 아줌마가 뜨개질하다가 우연히 숫자 하나를 맞췄나 보군. 그는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걱정할 것 없어. 그냥 관련 없는 서류나 잔뜩 보내줘.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서 제풀에 지치게 만들어버려. 할 일 없는 아줌마의 가짜는 소일거리일 뿐이야. 그는 자신의 발밑에 나타난 작은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비웃고 있는 그 가정주부가 한때 금융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케르베로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오만함이 훗날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수진이 찾아낸 담비유통이라는 실마리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한지원 변호사는 즉시 유진건설의 법무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담비유통과의 모든 거래 내역과 법인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이것은 안개 속을 향해 쏘아 올린 첫 번째 탐색 신호탄이었다. 유진건설의 법무팀은 당황했다. 담비유통은 비자금 네트워크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수백 개의 위장막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특정 회사를 집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보고를 받은 윤태준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아줌마가 아직도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번 요청은 너무나 구체적이라 단순한 억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회장은
시계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귀찮은 파리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파리가 끈질긴 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어 이상 소꿉장난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군.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 가족, 과거, 약점,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그 애송이 변호사 놈은 돈줄부터 말려버려. 우리가 누구인지, 감히 누구의 밥그릇을 넘본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보복은 빠르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현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보이지 않고 더 잔인한 방식의 공격이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유진건설의 또 다른 자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수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우스 커서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크린 위를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었음에도 커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동하더니 메모장 프로그램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세지, 말아야 할 숫자는 없는 법입니다. Some numbers are better left uncounted. 섬뜩한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렸다. 재부팅을 하자 메시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경고는 수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압박은 한지원에게도 가해졌다. 그의 사무실에 큰 수입원이 되어주던 중소기업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사무실 건물주는 사소한 규정 위반을 핑계로 임대료를 2배로 올리지 않으면 당장 방을 빼라고 통보했다. 유진건설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돈주머니와 발목을 동시에 묶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집에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며칠 전 그녀가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소름이 끼친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적들은 이제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남편 진석은 수진의 헬쑥해진 얼굴과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다. 당신 안색이 안 좋아. 역시 그 일 때문이지. 그가 탐탁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 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봐, 내가 괜히 걱정한 게 아니잖아. 그건 우리가 관여할 세상이 아니야. 당신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야. 수진아,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당장 그만둬.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 그 말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족쇄처럼 들렸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내가 옳았다는 고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들어섰다. 그들은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를 얕보았다. 남편조차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증명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눈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다. 케르베로스는 위협에 물러서지 않는다. 위협을 받으면 세 개의 머리로 상대를 물어뜯을 뿐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유진건설의 재무제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터였다. 윤태준 회장의 보복은 단순한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한지원과 오수진은 처참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굳게 잠겨있던 문은 강제로 뜯겨 있었고 내부는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서류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 본체는 박살이 나 있었으며 그들이 밤새워 정리했던 화이트보드에는 검은색 레커로 여기서 멈춰라 라는 섬뜩한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이런 젠장. 한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파괴 행위였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예상대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유진건설이라는 거대한 유령이 남긴 흔적은 그들의 절망감과 공포심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망견자실에 있는 지원과 달리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박살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챙겼다. 중요한 자료는 전부 외장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그들은 우리의 자료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 한 거죠. 그녀의 침착함에 지원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더 큰 장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담비유통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최종 결제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중간 관리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박인규 부장.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약한 고리였다. 한지원은 박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만남을 거부했고 다음 날부터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의 지원이 그의 집까지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겁에 질린 그의 아내였다. 남편, 어젯밤에 갑자기 동남아시아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급하게 떠났어요.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자발적인 발령이 아니라 증인의 입을 막기 위한 강제적인 유배였다. 유진건설의 손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한 발짝 나아가면 적들은 10발짝 앞에서 그들의 길을 차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의 칼날은 오수진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향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악의적인 소문이 남편 김진석 교수의 대학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김 교수의 부인이 젊은 남자 변호사랑 바람이 났다더라. 돈이 궁해서 어떤 기업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꾸미고 있다는 말도 있어. 소문은 교활하게 각색되어 수진을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만들었다. 평생을 학자로서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진석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가 수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결혼 생활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학교 전체에 당신에 대한 추잡한 소문이 파다해.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였어.
당신의 그 하찮은 취미 생활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예를 전부 진흙탕에 처박는 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유진건설이 꾸민 일이에요. 유진건설 아직도 그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어. 진석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시작된 일이야. 내가 경고했잖아, 멈추라고.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선택해, 오수진. 당신의 그 위험한 장난이냐, 아니면 이 가정이냐. 나냐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그만둬.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놔.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외부의 적보다. 남편의 불신과 비난이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남편의 말대로.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 이 끔찍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과 자신이 5년간 지켜온 가정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윤태준이 승리하고 그녀는 남편의 말처럼 하찮은 취미 생활에 실패한 무능한 아내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강철 같은 오기가 솟아올랐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수진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난 멈추지 않아요. 오수진이 멈추지 않아요. 라고 선언한 순간 그녀와 남편 김진석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이제 만질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운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진석은 서재에서 잠을 잤다. 2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수진은 묵묵히 아침 식사를 차렸고 진석은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다. 그녀의 결심은 가정을 시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수진은 텅 빈 집을 뒤로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한지원 변호사의 친구가 임시로 빌려준 낡은 창고의 한쪽 구석일 뿐이었다. 부서진 컴퓨터와 찢어진 서류 더미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지원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증인은 사라졌고 자금줄은 막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벽이 너무 높고 단단할 때는 밖에서 부수려고 해선 안 돼요. 안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죠. 내부 고발자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돕겠습니까? 스스로 나서게 만들 수는 없겠죠.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윤태준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날부터 수진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현재의 재무제표 대신 유진건설의 과거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오래된 경제잡지 기사들까지 그녀는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권력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사람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과 분석력은 이제 회계 장부가 아닌 기업의 역사라는 더 거대한 텍스트를 해부하고 있었다. 며칠 밤을 사운 끝에
그녀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서동철. 10년 전 유진건설의 재무총괄이사 CFO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재무 전문가였지만 유진건설이 업계의 다른 회사를 합병하며 몸집을 불린 직후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했다. 그리고 그의 사임 직후 그가 책임졌던 부서에서 작은 규모의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너무 전형적인 수법이야. 수진이 혼잣말을 했다. 더 큰 범죄를 덮기 위해 작은 스캔들을 터뜨려 희생양을 만드는 것. 윤태주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던 거야. 수진과 한지원은 서동철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시간의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책방을 찾아갔을 때 서동철은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심부터 드러냈다.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 깊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잠식된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유진건설 때문에 오셨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그가 유진건설이라는 이름에 경기를 일으키듯 말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곳과 더 이상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괜히 나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어서 가보시오. 그는 매몰차게 그들을 내쫓았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혼자서 다시 책방을 찾았다. 이번에 그녀는 정의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전문가로서 그의 명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 몇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CEO 이사님, 저는 이사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사님의 억울함을 증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합병 사건의 재무제표를 가리켰다. 그들은 이사님을 몰아내기 위해 해결 불가능한 작은 회계 부정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이사님의 사임을 압박했죠. 진짜 범죄는 그 합병 과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자산 평가. 그 과정에서 사라진 수백억 원의 행방. 하지만 그들은 작은 연기를 피워 숲 전체가 불타는 것을 대중의 눈으로부터 가렸습니다. 그녀는 서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이사님의 과거 업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처럼 완벽한 전문가가 그렇게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서동철의 굳어있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무능하고 부패한 재무이사로 손가락질할 때 처음 만난 이 50대의 여성이 단 며칠 만에 진실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녀는 그의 도둑맞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다. 서동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먼지 쌓인 책들을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공허했던 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들어오시죠.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보여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책방 안쪽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동맹이 그렇게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서동철이 운영하는 책방의 안쪽 낡은 소파와 먼지 쌓인 책 더미로 가득한 작은 창고는 거대한 비밀의 성소였다. 그는 1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녹슨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가 유진건설에서 쫓겨나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업해 두었던 진짜 재무자료 원본이었다. 이것이 윤태준의 진짜 얼굴입니다. 서동철은 수진에게 유진건설의 비자금 시스템, 즉 그림자 금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0년 전 합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작되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미줄처럼 엮어 만든 거대한 돈세탁 네트워크였다. 그는 단순한 자료를 넘겨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윤태준이라는 인간을 곱씹으며 분석했던 그의 심리와 행동 패턴까지 알려주었다. 윤 회장은 극도로 오만한 인간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지요. 특히 그는 위험한 투자를 즐깁니다. 합법적인 자금으로는 할 수 없는 고수익 고위험 주식시장에 비자금을 투입해 세의리를 느끼는 일종의 도박 중독자입니다. 서동철의 이 마지막 말에서 수진은 번개 같은 영감을 얻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아주 위험하고 아주 달콤한 도박판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날 이후 그들의 작전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었다. 수진은 더 이상 과거의 범죄를 분석하는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상어를 잡기 위해 정교한 미끼를 설계하는 사냥꾼, 즉 전략가가 되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윤태준의 도박 심리를 역이용해 그가 스스로 자신의 그림자 금고를 열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셀레스티아 바이오라는 이름의 유령 바이오 회사를 만들었다. 한지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완벽한 법인 설립 서류를 꾸몄고 그의 공대 친구는 그럴듯한 웹사이트와 가짜 임상실험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냈다. 미끼는 준비되었다. 이제 상어가 물기를 기다릴 차례였다. 서동철은 과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윤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증권가의 한 정보원에게 셀레스티아 바이오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곧 상장될 예정인 이 회사가 획기적인 항암 신기술을 개발했으며 정보가 새어나가기 전에 투자하면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거짓 정보였다. 한편 윤태준 회장은 오수진이라는 가정주부가 일으킨 소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일상의 오만함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때 그의 정보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대박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라고. 정보원의 설명을 듣는 윤태준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어른거렸다. 고위험 고수익, 그의 피를 끓게 하는 단어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간단히 뒷조사했지만 수진의 팀이 꾸며놓은 완벽한 위장막을 뚫을 수는 없었다. 좋아, 그림자 금고에 있는 돈을 움직여. 그 회사 주식을 상장 전에 우리가 전부 매입한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마침내 수진이 파놓은 덫을 향해 스스로 발을 내딛게 만든 것이다. 수진의 팀이 숨어있는 낡은 창고 안. 노트북 화면 위로 복잡한 숫자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동철이 제공한 비자금 계좌 리스트를 바탕으로 그들은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외쳤다. 화면 위, 케이맨 제도, 스위스, 홍콩 등지에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들이 빠져나와 하나의 계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태준이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비자금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돈의 흐름이 그들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각각의 거래는 그 자체로 윤태준의 돈 세탁과 횡령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범죄 현장이었다. 마침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이 셀레스티아 바이오 주식 매입을 위해 만들어진 단일 계좌로의 송금을 완료했다. 거래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순간 창구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스크린에 찍힌 마지막 숫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흥분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줄을 완벽하게 거머쥔 사냥꾼의 차갑고 냉정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굳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지원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잡아서요. 덫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후 낡은 창고 안의 공기는 흥분과 함께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창이었다. 모든 거래 기록과 서버 로그, IP 주소까지 전부 다운로드해서 2중, 3중으로 암호화 백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호하는 한지원과 팀원들을 향해 오수진은 냉철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적의 대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윤태준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모든 디지털 증거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녀의 침착함 속에서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밤을 새워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모든 유의미한 증거들을 건져내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디지털 금고 속에 봉인했다. 모든 증거 확보가 끝났을 때 한지원이 심각한 얼굴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문제입니다. 함정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부패한 검사를 만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윤태준은 검찰 상층부까지 손을 뻗어놓은 인물입니다. 전공법으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괴물을 잡았지만 그 괴물을 심판할 법정 자체가 이미 다른 괴물들에게 장악되어 있을 수 있었다. 수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결론을 내렸다. 법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법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여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수진의 눈이 빛났다. 검찰이 우리의 증거를 외면할 수 없도록 온 국민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언론이라는 칼을 빌려야 해요. 그들에게는 기자가 필요했다.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거대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강직함과 용기를 가진 진짜 저널리스트. 서동철은 자신의 낡은 인맥을 더듬어 한 사람을 추천했다. 한때 유진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 기자. 강민희였다. 며칠 후 수진과 한지원은 약속 장소인 낡은 인쇄소에서 강민희 기자를 만났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제가 왜 전직 회계사와 신출내기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지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강 기자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단비유통이라는 작은 실마리에서부터 윤태준을 낳기 위해 설계했던 치밀한 함정,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던 수천억 원대 비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브리핑을 듣는 내내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하던 강민희의 얼굴이 점차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세포의 실체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통째로 걸만한 거대한 특종임을 직감했다. 돕겠습니다. 그녀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괴물을 잡는 일이라면 기꺼이 당신들의 칼이 되어 드리죠. 그날부터 최후의 공격을 위한 비밀스러운 준비가 시작되었다. 수진의 분석력, 한지원의 법률 지식, 그리고 강민희의 여론 형성 능력이 결합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드림팀이 완성된 것이다. 그들은 강민희 기자의 안전 가옥에 모여 밤샘 작업을 계속했다. 강민희의 팀은 비자금의 흐름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차트와 영상으로 만들었고, 서동철이 남긴 장부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편의 거대한 범죄 드라마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 한지원은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사가 터지는 즉시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완벽한 고소장을 준비했다. 작전 개시일은 유진건설이 주최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시상식 날로 정해졌다. 윤태준이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위선을 과시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안전가옥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 송고라는 예약 문구가 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20년간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곱씹던 가정주부, 남편에게조차 무시당했던 그녀가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권력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녀가 만든 거대한 폭풍이 이 도시를 휩쓸 것이다. 고요한 폭풍 전야.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심판의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유진건설이 주최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시상식에 화려한 불빛과 위선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서 윤태준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 원로 건설인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존경받는 거목이자 자비로운 후원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 오만함과 위선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연 회장 안에 수백 명의 휴대폰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강민희 기자의 탐사보도팀이 기사를 송구한 것이다. 사람들의 휴대폰 화면 위로 단독, 유진건설의 그림자 금고, 그 추악한 실체를 폭로한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올랐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과 단상 위의 윤태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윤 회장의 업적을 찬양하던 단상 양옆에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과 함께 암전되더니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다. 해킹이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화살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모든 돈이 최종적으로 윤태준 일가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어서 서동철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 장부의 원본 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단상 위에 윤태준이 경악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인자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한지원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발부된 따끈따끈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윤태준 회장, 한지원은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며 연 회장 전체에 울리도록 외쳤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윤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내 놈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내 놈들의 목을 전부 잘라버릴 거야. 그는 자신의 권력이 마지막 무기인 것처럼 발악했다. 수사관들이 그를 제압하려던 혼란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인파를 뚫고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다.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회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발악하는 윤태준의 앞에 멈춰 섰다. 마침 사회자석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의 혼돈을 잠재웠다. 윤태준 회장님, 그녀는 마치 오래된 회계 자료를 검토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다. 담비유통에 작년 10월 14일자로 지급된 거래 코드 81-B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15분 스위스 UBS의 YH7114 계좌에서 셀레스티아 바이오 매입 자금으로 송금된 500억 원 그리고 10년 전 서동철 이사님께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숨기셨던 합병 평가 보고서에 차액 127억 원까지 그녀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한 꺼풀씩 벗겨내는 날카롭고 정교한 해부용 칼날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거짓말은 오직 사람이 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윤태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검찰의 수갑도 한지원의 영장도 아니었다. 자신이 가정주부라며 비웃었던 이 초라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거대한 왕국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그 지독한 사실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수진을 응시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던 거대한 벽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수진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해묵은 숙제를 끝낸 듯한 고요하고 씁쓸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끝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시상식장에서의 극적인 체포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유진 게이트와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오수진과 그녀의 팀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앞에 윤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윤태준 회장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 유진건설은 해체에 가까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10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던 서동철은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한지원 변호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윈으로 불리며 정의로운 변호사의 상징이 되었고 강민희 기자는 그 해의 기자상을 휩쓸었다. 그리고 오수진, 은퇴했던 케르베로스의 귀환. 세상은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다. 20년간 텅 빈 집을 지키던 가정주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 되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어느 늦은 저녁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남편 김진석이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TV를 보고 있지도 책을 읽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수진은 남편이 매일 밤 뉴스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빠짐없이 찾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왔어.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예전의 그 권위적인 톤은 사라져 있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진석이었다. 내가 틀렸어. 그는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사과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다. 나는 당신이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는다고 생각했소.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내가 잊고 살았던 게야. 미안하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내를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두었던 한 남자의 뒤늦은 그리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깊은 상처가 그의 서투른 사과 한마디에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투른 손길로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결혼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차를 끓여준 순간이었다. 그 찻잔의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뜨거운 사랑의 재회가 아니었다.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수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동철과 함께 진실회계 컨설팅이라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거대 로펌을 선임할 돈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돕는 곳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분주한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집의 창문과는 다른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풍경이었다. 선배님, 새로운 사건입니다. 한지원이 활기찬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수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50대 아내, 남편의 격려를 기다리다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던 그녀. 그녀가 마침내 찾아낸 다른 곳은 다른 남자의 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 잊고 있던 그녀의 능력과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녀 자신의 치열한 삶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해 보였다. 지독했던 외로움의 비는 그쳤고 그녀의 인생에는 맑게 갠 무지개가 떠올라 있었다.